그간 건넸던 선물에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읽힙니다. 김 여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팀이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데요. 조사 과정에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의 진상 파악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서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총장 뜻을 어기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뒤늦게 보고한 겁니다. 이후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을 지휘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건 처분 이후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면서 함정을 놓은 사람이 아닌 빠진 사람을 1년 동안 몰아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목사 측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 목사가 처음부터 통일운동을 했다고 밝히며 대북정책 자문을 하겠다고 김 여사에게 말했던 만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만나고 선물을 건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선물에는 감사와 청탁 등 여러 의미가 섞인 것이라며 단순히 감사 표시나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만 명품 가방을 건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이 기준을 두고 판단했을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건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두고 엉터리 면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건을 일부에 배당했는데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심리를 마친 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 이사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학,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이목이 쏠렸던 만큼 향후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최초 진술자인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들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작년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의혹의 진원지인 첼리스트 박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한 대표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과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박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 없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제보자인 전애인 이모 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보복하기 위해 의혹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제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늦은 귀가 때문에 했던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공인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와 김 전 의원 측은 여전히 박 씨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녹취에 등장한 인물들을 취재해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도한 거라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은 박 씨 증언으로 의혹이 거짓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증언 내용과 양측의 주장,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16일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절기 처서인데요. 전국적인 무더위는 계속되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수비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처서인데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절기 처서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는 여전하겠는데요. 지난 밤사이 서울은 32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장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했고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과 인천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6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한 비만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비구름은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한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 방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경기도 연천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환경부는 접경 지역에 대한 위성 영상 분석 결과 임진강 북측 환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4시쯤 촬영된 위성 영상에서 환강댐 하류 하천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상당량의 방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북한의 환강댐 방류 영향으로 하류 하천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서만 지나면 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 언젠가부터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올해처럼 이 말이 간절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꺾였을까요? 과거 기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서는 더위가 그친다는 뜻으로 24절기 중 14번째이자 가을의 2번째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8월 23일, 음력으로는 7월 15일 무렵인데요. 올해 처서는 8월 22일이죠. 처서에 관련된 속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도 비뚤어진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모기가 비실비실 힘을 잃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마구 자라던 풀들이 처서가 지나면 더 자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처서가 되면 마법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더위가 물러갔을까요? 2000년부터 24년간 기록을 살펴보니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처서 전인 8월 20일과 처서 직후인 8월 24일의 평균 기온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총 24년 중 14번이 처서 이후의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특징적인 건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는 건데요. 최근 10년간은 7번이나 처서가 지나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더위가 식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갈수록 처서의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1912년부터 과거 30년과 1991년부터 최근 30년을 나눠서 처서의 평균 기온을 내봤더니 1도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처서의 날짜를 8일 미뤄야 과거와 같은 기온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덥고 너무 길게 이어지는 올여름을 겪으면서 새로운 여름 일상, 뉴노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러다가 처서 매직이 아니라 다음 절기인 백로 매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인 종다리는 예상보다 일찍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태풍의 기준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느냐입니다. 올여름 한반도의 첫 태풍 종다리는 이 기준을 살짝 넘은 채 북상했다가 예상보다 일찍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은 태풍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상공을 지나며 하루 최대 127mm의 비를 내렸는데 아침 7시쯤에는 경기 김포에 시간당 72.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이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종다리가 문을 연 한반도의 태풍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서해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데워져 태풍의 땔감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종다리가 빨리 약화한 이유는 너무 한반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발생해 세력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아래쪽에서 발생할 경우
훨씬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생기는 태풍들이 혹시 대만 부근에서 서쪽에 놓인 남중국 해상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는 많은 수증기들이 또 유입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끌어올린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혹시 연출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들은 8월 말 이후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앞으로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13회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올해 4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 역시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발표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밝혔는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처럼 이번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는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화하는 자영업자 환경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YTN에 나온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90% 이상 이번에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아마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가계 부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7월에도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수준은 당연히 역사상 최고 수준을 거의 찍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영업자가 또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 고물가의 피해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은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좀 컨센서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시장 약화에 대응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290만 명보다 약 30% 감소한 겁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지표 수정 발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수정 발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한층 강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다수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라면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 23일 잭슨홀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 증가폭 하향 조정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4% 오른 4890.4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2% 상승한 5620.85, 나스닥 지수는 0.57% 뛴 17918.99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고용 수정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한때 장이 출렁거렸지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오늘은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인 월즈 주지사가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을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입니다. 네, 오늘 3일차 전당대회에서는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의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사흘째 전당대회가 조금 전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된 월즈 주지사가 행사 무대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보통 사람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인의 난임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낙태권 폐기 문제를 거론하며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월즈의 난임 시술이 당초 밝혔던 시험관 시술이 아닌 인공수정이어서 공화당이 공격 소재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무대에 올라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번까지 12번째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에 서온 만큼 해리스의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지지 연설에 나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을 위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도 경합주 맞불 유세를 이어갔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연설에서는 취임 즉시 미국을 최강국으로 다시 만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신보다 전임 대통령이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계획을 러시아에 넘겼는데 오바마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가 어제 전당대회 연설에서 자신을 인신공격했다며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오바마를 훌륭한 신사라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트럼프의 유세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You know, they always say, sure, please stick to policy, don't get personal. And yet they're getting personal all night long, these people. Do I still have to stick to polic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가 급진 좌파 신봉자라며 만약 집권한다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고 해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곧 대선을 포기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죠. 네, ABC 뉴스는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 안에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케네디 주니어가 금요일 애리조나에서 대국민 연설을 준비 중인데 그날 이 트럼프도 애리조나 유세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케네디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바로 이 트럼프 유세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독자 출마를 준비한 케네디는 한때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해 만약 트럼프에 합류한다면 대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케네디의 후보 사퇴 가능성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낮에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승강기에 따라 들어온 괴한에게 마구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인데요. 괴한은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조용히 1층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남성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가방에 꽂아 넣은 알루미늄 배트를 쓱 꺼내더니 등지고 서 있던 여성 머리를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여성이 맨손으로 배트를 막으며 발버둥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흥분한 남성은 주먹까지 날립니다. 악몽 같은 시간은 4층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1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이 승강기 안에서 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순간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가까스로 승강기에서 탈출한 여성이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부근 육교에서부터 따라왔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카페로 돌진하면서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열대야 속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태인 기자입니다. 갑자기 건물로 돌진한 SUV 차량. 충격에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있던 자재들까지 떨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은 입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광장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커피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소리 나면서 유리창이랑 건물에 차가 그냥 돌진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손님들 대피를 시켰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놀래서 그냥 주저앉으셔가지고 제가 부축해서 이쪽으로 옮겨드렸어요. 이 사고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카페 시설 일부가 파손됐고 차에 탔던 운전자의 아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지면서 아파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괴정동에 있는 27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열대야 속 밤새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며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약에 충전 안 했으면 촛불을 사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 분위기이죠. 어둠 속에서 오늘 이렇게 지내야 되고 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고. 서울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선풍기에서 시작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주민 40명이 대피했고 옥상에 있던 한 명까지 무사히 구조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빙그레 측은 불편을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한창인 부산 사상구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바퀴가 구멍에 빠져 운전자가 다치는 일까지 생겼는데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 한쪽에 시커먼 구멍이 뚫립니다. 조금씩 넓어지더니 지름 5m, 깊이 3m까지 커집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차량이나 사람이 빠졌다면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고는 다음 날에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고 지점에서 150m 떨어진 도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해 달리던 차량 바퀴가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소음이 나서 나가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구멍이 이제 넓게 이렇게 퍼진 거죠. 건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사상구와 사하구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올해에만 6건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노후 배관에서 물이 새 나와 사고가 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가 반복되자 공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땅꺼짐이 생길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완공까지는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또 하나의 소송이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앞선 1심 이혼 등 소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3월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고 그 청구 금액이 무려 30억 원에 이릅니다. 네, 지금 뭐 간통죄는 폐지된 그런 상태인데 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부정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 자체는 민사상 불법 행위에는 해당합니다. 네. 형사상 범죄가 아닐 뿐 민사상 불법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네.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두고는 다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0억 원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책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그동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통상 2~3천만 원이 청구되고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30억 원을 청구한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등 소송 2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30억 원 청구도 이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통상 법원은 각 유형별 위자료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1억 원, 대형 재난사고는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는 3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중사유를 고려하면 최대 6억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사건에서는 30억을 청구했고 완전히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지급 20억 원 의무와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쟁점은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라고 하는데 김 이사장 측은 어쨌든 소멸시효가 완료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 책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부정행위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 사람이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계속적 불법행위라면 매일 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매일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일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네. 적어도 일부 기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김 이사장은 또 이미 이전에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부부가 부부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시점에서는 네.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 법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쟁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최태원 회장과의 소송이 비춰보면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최태원 회장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심에 이어서 2심도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사실관계인 만큼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그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결과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희영 이사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판결 법리에 따라서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최 회장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20억 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만큼 그 판결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네. 이유는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회장이 2심 판결 이후에 실제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20억 원은 제외하고 김희영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네.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통상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피고가 이 공동 불법 행위자인 최태원 회장과 공동하여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의 판결뿐만 아니라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될 김희영 이사장의 판결까지 모두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이유가 그 금액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입니다. 항소심이 네.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만약 대법원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파기환송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실무가 확립될 것이고 이 실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여타 부정행위 사건 하급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의 상고심 주심에 대한 기사가 어제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성혜관 대법관이 맡게 됐다는데요. 어떤 인물이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서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등 사건 상고심 대법원 1부에 일단 배당이 되었습니다. 네. 대법원 1부도 소부의 일종이고 4명의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데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주심이 네. 사건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 대법관 항소심에서 되도록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여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고 광주 고등법원 재직 당시에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약천 오거리 사건에서는 재심을 결정했고 결국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향후에 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혼 소송은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원 합의체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전원 합의체 회부되는 경우는 대법관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나아가서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이 사건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모든 쟁점을 제쳐두고 상속 증여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배제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함된 재산의 가액이 매우 높은 이상 이 경우에는 노서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대폭 낮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노서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나 인정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동안 300억 원의 비자금 등 여타 정황으로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에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외에도 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그동안의 관행은 재산 분할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헤어지는 마당에 각자 청산해 간다는 의미와 부부가 헤어진 이후에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부양적 요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법원이 이 재산 분할에 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후에 가끔 하급심 판결 중에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 가중 사유로 삼는 경우가 발생해 왔는데 네. 이 사유를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 판결이 미국 판결에 접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위자료적 요소를 대폭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향후 유책 배우자도
자유롭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는 위자료 요소를 재산 분할에 대폭 반영함으로써 위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유롭게 이혼하되 경제적 여유는 박탈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의 결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이제 묻지마 폭행이 발생을 했는데 승강기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따르면은 처음 보는 남성이었고 육교에서부터 본인을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대낮입니다. 경기 네.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 40대 여성이 승강기에 탑승을 합니다. 그러자 20대 남성도 따라서 탑승을 하는데 두 사람만 남아있게 되자 이 남성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여성을 상대로 마구 휘두릅니다. 네. 이 승강기가 4층에 이르러서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이 지속되었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범죄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특히 범행 동기가 중요한 사건이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 동기 파악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은 이른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유형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통상 네.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데 다만 이 사건은 살인 미수 범행이죠. 살인 미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적 살인이거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수반된 경우에는 중한형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은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육교에서부터 따라왔다. 계획적 범행임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범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비춰보면 네. 4층에서 승강기가 서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상 동기 범죄는 계획적 범행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형이 선고됩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남성이 구속이 된 상태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도 한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은 뭘 알아보기 위해서인가요? 범행의 동기, 나아가서 범행을 예전부터 어떤 형태로 준비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네. 이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뭐 징역 18년 이상이 선고되는 사안도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안도 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항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이 살인 예행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온다든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돼 왔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나아가서 단순히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범행을 저지른다?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폭넓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찰은 해당 여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여성이 지난 8월 16일 오전 2시에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을 하는데 36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경에야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사망 시점이 16일 오후 2시, 12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네. 국과수 부검 결과 고체온증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파출소에는 순찰차가 2대 있었고 한 대의 순찰차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대는 3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하면서 통상 40명 이상이 근무하고 서 4대의 순찰차를 운행합니다. 서 4대의 네. 순찰차 중에서 2세대가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한 대는 돌아가면서 쉬게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의 경우에는 2개 이하 읍면동을 관할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경찰 관서이고 네. 20명 이하가 근무합니다. 통상 2대의 순찰차를 운행하고 한 대도 역시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데 네. 한 대가 유독 오랜 시간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 순찰차에 탑승했던 여성이
발견되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순찰차가 45시간 주차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주차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이 파출소의 경우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네. 4인 1조로 4개조가 맞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8시부터 9시에 근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 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궈야 합니다. 그런데 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교대 시에는 전임 근무자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 운행 기록도 직접 시동을 켜서 주행 거리를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조치를 적절히 시행했다면 충분히 그 안에 누군가 탑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근무 시간에 비춰보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긴 합니다만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근무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평소에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무의 기본 원칙이고 이 근무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도 처벌은 가능합니까?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인 직무에 방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 현재 경찰이 감찰 진행 중이고 충분히 징계는 가능합니다. 이 장비 관리 책임자인 파출소장이나 팀장에게는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고 일부 실제로 근무를 해온 직원의 경우에도 견책 등 일부 경징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직원 근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징계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수가 고체운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힌 상황이고요. 경찰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배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2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 등을 논의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전당대표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배격하자고 당부했는데 오늘도 당내 통합과 확장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해 가자움을 망가뜨렸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 행사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해 주목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을 사흘 앞두고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을 분열시킬 이슈만 꺼내들었다며 회담 생중계를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실권 없는 반바지 사장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 제안을 언론을 통해 밝힌 걸 문제 삼아 민주당이 한 차례 실무회동을 연기한 것을 두고 명분 없는 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같은 제안을 해놓고 왜 말을 바꿨냐는 겁니다.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는 하겠다며 의제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최상병 특검과 함께 여권 분열을 노린 의제만 제시한 거라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 3자 특검법 등이 그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우리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반면 민주당은 25만 원 법과 최상병 특검법 모두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언급한 적 있는 의제라면서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가 바지 사장보다도 실권 없는 반바지 사장이어서 민주당이 한 대표 안을 다 수용해도 여당 내에서 거부당할까 봐 논의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한 거, 본인이 약속한 거, 국민과 자기한테 약속한 거, 그것부터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민주당은 여당이 내놓은 정쟁 중단 의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과 탄핵안을 가로막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회담 생중계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의 없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한 데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다. 한동훈 대표께서 TV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표회담 준비를 위한 물밑 접촉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며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회담이 깨지진 않을 거라 선을 긋고 있지만 실무회동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25일 회담을 앞둔 양당 대표, 누가 어떤 정치적 실리를 챙기게 될까요? 이번 회동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치 체급을 키울 계기가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시적인 민생정책 성과를 보여줄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생중계 제안엔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회동이 한 대표에겐 정치적 위상과 역량을 키울 절호의 기회가 될 거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여당 대표에게 공개 대화를 제안하더니 지금 와 발을 빼는 건 한 대표 입지에 벌써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변수는 의제입니다. 한 대표 자신이 띄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은 대여 투쟁과 민생을 모두 잡는 투트랙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25만 원 지원법을 의제로 띄우며 민생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국면이었던 이재명 1기 때는 대여 투쟁이 주요 과제였지만 이젠 민생 정책에서 성과를 보여야 할 때란 압박이 적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신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노리는 야당의 명분 쌓기란 평가도 있습니다. 또 향후 전국 주도권과 당내 리더십을 가늠해볼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인데 그만큼 양당 대표 모두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인데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간호법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가 선행돼야 하고 보증금 반환 같은 구제책이 없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타협으로 입법 성과를 내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다음 합의가 주목되는 쟁점 법안은 간호법입니다. 21대 국회 때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부 이견이 여전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변수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의도 활발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이 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이미 21대 국회 때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번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의 입법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정국을 완전히 잠재우긴 어렵겠지만 뒤늦게나마 의회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건 다행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띄우기에도 나서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제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에 238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넘으면서 이른바 강남 상구에 신청자의 40% 이상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이 커져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양한 형태로 좀 도입을 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한 바 없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됐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비는 그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결국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군 당국이 어제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진행됐던 독도 방어 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고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비슷한 내용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토요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전 국민적 우려 속에 강행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일본 열도의 지진이 잦아진 올해,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며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本日ですね、0時14分、福島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してございます。 지난 1년여 동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기준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큰 국민 우려가 없었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2달 새 10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측 자료 공개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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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이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내내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되풀이되면서 채소값도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홍수에 땅이 무너지면서 위태롭게 떠있는 집, 내부 주방 바닥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급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은 결국 폭포처럼 변한 호수로 빠지고 맙니다.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열차 169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500mm 넘는 물폭탄을 맞은 후루다오에선 통신마저 두절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보트와 헬기 등을 이용해 7,000명 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534.7毫米，这个数据也突破了葫芦岛地区有气象记录以来历史极值。 산시성과 허난성 등 중북부 내륙엔 매출이 할 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스촨 분지와 충칭, 우한 일대는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북 신장 지역은 극심한 가뭄 탓에 군용 무인기가 45일 동안 인공 강우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상 이변 속에 지난 2달 동안 주요 채소 28종의 가격은 40% 넘게 뛰었습니다. 今年买的毛豆，买的大白菜之类的，感觉菜价好像感觉涨了有30%左右了。 중국산 수입 채소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밥상 물가도 더욱 들썩일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갔지만 열대야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은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17.81로 역대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태풍도 비도 못 꺾는 열대야, 그 원인과 전망을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상초가량 강렬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도심을 순간적으로 비췄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중부를 지나면서 수도권에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정 너머부터 시작된 폭우는 출근길까지도 이어졌지만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7.1도, 인천 26.8도 등 열대야는 여전했습니다. 서울은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며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17.81을 기록해 역대 1위였던 1994년의 16.81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사라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을 25도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상층에도 더운 열기의 고기압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다시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북서쪽에서는 아직 찬 공기를 수반을 기압골 형태의 공기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간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도 비가 이어져도 긴 열대야의 출구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 처서입니다.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오히려 습도만 끌어올리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절기답지 않게 무덥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지난 밤사이 서울은 32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최장 열대야 일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오히려 습도만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한낮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강릉 36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한 비만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누적 온열 질환자가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을 보면 지난 20일 온열 질환자가 98명 발생했고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도 2명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2,994명, 사망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2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늘어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폐사한 가축은 돼지 6만 마리, 가금류 94만 3천 마리 등 100만 3천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다음 주쯤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9배 가까이 늘 정도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인 다음 주쯤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고 규모는 3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유행은 8월 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유행 규모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환자 급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던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확보한 예비비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 치료제 17만 7천 명분을 도입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단을 위한 자가검사 키트도 제조업체들이 이달 안에 5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파악됐다며 지속적인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염을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입니다.
10월에는 24, 25년 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이 공백 사태 속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분산 대책도 준비합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의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병원 목록을 공개하고 중환자들을 위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변이가 출현하면서 유행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증도와 치명률은 독감 정도로 낮아서 위기 단계 상향 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한 이유는 낮은 예방접종률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큰 유행이 없었던 까닭에 65세 이상 노년층 접종률은 41.3%까지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상황 속에 KP3라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며 감염자가 크게 늘었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었던 것도 재유행을 부채질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이 계절 독감처럼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0.1% 정도고 지난해부터는 0.05%로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을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되는 엔데믹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상승하고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잠시 뒤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7월 미 연준 의사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사록은 대다수 위원들이 지표가 예상하는 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4,300억 원 정도 확대된 규모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의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8,188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연동되는 의무 실거주 기간 또한 들쭉날쭉이어서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건립 중인 재건축 아파트 DH 방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규제 지역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에서 이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 면적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500만 원으로 주변 주택보다 1,000만 원 가까이 비싸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근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동급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이상 싸 로또라 불렸습니다. 똑같은 규제 지역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의 경우 한 번 감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적용돼 원펜타스는 2021년 평가 가격이 적용된 반면 DH 방배는 올해 2월 감정가가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도 인근 지역 조사주택의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으로만 규정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H 방배의 경우 2021년 준공된 방배 그랑자이와 비교할 만하지만 방배동 전체에 구축 아파트와 빌라까지 포함하다 보니 실거주 의무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시가를 정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 거주 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근 지역 설정과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허술하고 경직된 규정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조금 전 들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에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대표회담이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될 상황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동훈 대표가 쾌유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는 25일, 오는 일요일이죠. 오후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회담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의제와 방식들과 관련해서 실무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 지금 올스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25일 대표회담은 연기가 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전기차에서 불이 난 아파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났는데요. 빠른 대처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큰 피해로 번질까 노심초사했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았는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곧이어 경비원들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화기도가 져다 여기저기 뿌립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도 달려와 불 끄는 걸 돕습니다. 얼마 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불이 크게 번지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나는 금방 꺼질 줄 알았더니 연기가 점점 나. 불나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놀랐는데. 게다가 불이 난 차량 근처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내가 후퇴하고 여기서 안 오면은 누가 잡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관들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생각만 들고. 이들의 노력으로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불길은 번지지 않았고 쓰러졌던 남성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당시 불이 났던 곳 주변으로는 차량이 가득했는데요. 시민들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니었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도 아닌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동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다만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경우라면 갑자기 폭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해 주신 주민분과 경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차량 화재는 다행히 전기차 화재는 아니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 시도보다는 안전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소방은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 소식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광장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카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멈췄는데 점원과 손님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사근램프 근처에서 성산 방면으로 달리던 채소 운반 트럭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일부 차선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엔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10대 학생들 4명을 채웠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60대 남성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10대 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고급 수입차 포르쉐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하는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규정상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시속 150km 이상으로 포르쉐를 몰아 10대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 감지기로 음주 반응까지 확인됐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그냥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가서 체열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거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동행 없이 병원에 간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체열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수 김호중처럼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음주 측정을 하러 찾아왔는데 이미 남성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지인을 통해 한 번 더 맥주를 사 마신 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수치라며 이를 0.036%로 재조정했습니다. 엉망인 초동대처 탓에 술타기가 득이 된 셈입니다. 감찰에 이어 징계위가 열렸지만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도 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은 감봉 1개월 경징계를, 음주 측정도, 병원 동행도 안 한 팀원 3명은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조사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도 경찰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중상 피해자는 사고 약 2달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깜빡망이 처벌이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지 않아요? 법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같고.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의무 위반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심과 동떨어진 징계의 이유를 유족과 피해자 가족 또 일반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참 난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재판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 내내 눈물을 삼켰던 부친은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와 피해자가 교제해 2달 만에 몰래 혼인신고를 올렸고 이후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이별을 요구하자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2번째 재판에 딸을 황망히 잃은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부친은 혼인신고가 이뤄진 건 A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유복한 가정 환경을 노리고 혼인을 계획했단 건데 A씨가 피해자에게 피부과 병원 개업 때 도움을 주면 자신은 젊은 나이에 병원장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 계획까지 반복적으로 세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계획이 틀어지자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거라며 세뇌는 물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양형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A씨 모친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청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진행한 뒤 10월에 다시 공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100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유튜버 킹하더 문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은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0여 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파타당 간부가 이스라엘군의 정밀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밀어붙였던 가자 휴전 중지안이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무산되면서 중동 전면전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쏜 미사일이 달리는 SUV 차량에 섬광과 함께 명중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레바논 남부 시돈에서 팔레스타인 파타당 간부 할릴 알-마크다 형제가 탄 차량이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들어 급히 불을 껐지만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마크다 형제가 헤즈볼라와 이란과 협력해 무기와 자금을 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이 파타당 인사를 폭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즈볼라 측은 민간인을 겨냥한 비겁한 테러라며 비난했습니다. This tells you that the Israelis are cowards and they are not targeting only the military. They are targeting also the civilians.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을 향해 50여 개의 로켓으로 대응했습니다. 개인주택 일부를 맞아 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에 이어 레바논 동부 헤즈볼라 무기고와 발사대를 겨냥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안에 동의한 이후에도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자시티 학교와 주택을 또 공격해 최소한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헬기를 타고 북부 공군기지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과 방어 모두 문제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אני כאן בבסיס חיל אוויר כדי לעמוד מקרוב על ההכנות שלנו מול איומים קרובים ורחוקים כאחד.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중재안을 밀어붙이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결국 빈손으로 9번째 중동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자 휴전 노력이 불발되면서 피해 보복을 다짐하면서도 협상 결과를 기다렸던 이란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지대에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150여 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을 방문해 이스라엘군 162사단이 적의 라파 여단을 격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필라델피 회랑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통해 하마스가 무기와 병력을 계속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마스는 물론 접경국이자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단계적 휴전 합의 시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호화요트 바이에시안호가 침몰한 지 사흘 만에 시신 5구가 발견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살바토레 코치나 시칠리아 시민보호청장은 5번째 시신이 발견됐으며 지금까지 4구가 수습됐다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는 건데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모두가 귀를 쫑긋했던 입국장에서 안세영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후 2차례 SNS를 통해 입장을 알렸습니다. 귀국 이튿날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순간이 제 발언으로 해일처럼 덮였다며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처음 열린 시간엔 CCBB 공방전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기대한다. 시스템과 소통, 케어가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안세영은 소속팀 삼성생명의 트레이닝센터 용인 STC에 머물며 외부 접촉 없이 휴식과 재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선배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면담한 게 유일하게 알려진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목요일 밤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개 활동인데 부모님도 동행합니다. 행사에선 한여름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선수단과 가족, 훈련 파트너까지 꿈의 무대를 함께 돌아볼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메달 5개, 전 종목 석권에 빛나는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이 건배사를 할 걸로 알려졌고 몇몇 선수들도 마이크를 잡을 예정입니다. 공항 해단식 때 묘한 엇박자를 드러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도 나란히 자리합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예능 출연이나 광고, 시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이 협회와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안세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그 자체로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기록의 사나이 기아 양현종이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두산 김태경은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양현종은 1회 초 황성빈을 상대로 10시즌 연속 3자릿수 탈삼진을 채웠습니다. 이강철 KT 감독과 전 두산의 장원준에 이어 역대 3번째. 2회엔 나승엽을, 3회엔 윤동희를 차례로 삼진으로 잡고 양현종은 더 대단한 기록을 KBO 리그 역사에 새겼습니다. 통산 2,049개 탈삼진으로 송진우 전 하나 코치를 뛰어넘어 역대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4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던 양현종은
5회 손호영에게 석점 홈런을 맞는 등 넉 점을 내주고 시즌 10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기아는 8회 롯데의 폭투와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 김태균이 9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시즌 16세이브째를 올립니다. 2006년 롯데 나승현이 세운 고졸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좀 책임감도 있는 보직이고 저 하나 때문에도 이제 한순간에 팀이 질 수 있는 보직이다 보니까 좀 뒤에 투수가 없다 생각하고 진짜 던지고 있고 2대0으로 끌려가던 두산은 4회 제로대 솔로포로 추격을 시작해 5회 이유찬의 행운의 안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6회 김재환의 홈런을 더해 5대2로 승리한 두산은 3위 LG에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SSG는 7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선발 엘리아스를 앞세워 LG를 5대1로 꺾고 4연패를 끊었습니다. NC는 김영준의 3타석 연속 홈런을 앞세워 한화를 꺾고 11연패에서 탈출했고 KT는 투런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린 심우진의 활약에 힘입어 키움의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이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조별리그에서 일본, 호주, 체코와 한 조로 묶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 일본, 호주, 체코는 C조로 편성돼 오는 2026년 3월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내년 2, 3월 치러지는 예선을 통과하는 4개국이 조별로 한 팀씩 배치돼 모두 5개 팀이 풀리그를 치른 뒤 각조 1, 2위가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2026년 3월에 열리는 8강전은 휴스턴과 마이애미에서, 4강전과 결승전은 마이애미에서 각각 열립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